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 할 순간이 갑자기 닥쳤는데, 빈소 비용과 조의금, 손님 접대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뉴스에서도 평균 장례비가 1,000만 원을 훌쩍 넘고, 조의금과 사람 관리로 지친 가족들이 결국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50대, 60대가 이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전통만을 지켜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복도에 뒷굽이 심하게 닳아 삐걱거리는 검은색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 구두는 김상철 씨가 매일 출근길에 신던 것이었다. 그는 중소기업 인사팀 부장으로 30년 넘게 회사에서 사람을 관리했다. 퇴직 직전까지도 직원들 평가와 인사고과를 챙기며 늘 깔끔한 셔츠와 낡은 구두 차림으로 출근하던 모습이 아직도 가족들 기억 속에 생생하다. 아버지, 새 구두 하나 사셔야겠어요. 뒷굽이 다 닳아서 소리 나잖아요. 아들 민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이 구두로 내 평생 버텼는데 끝까지 같이 가야지. 그런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느새 은퇴 나이가 되었고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약 1억 5천만 원. 그 돈이 그의 마지막 자산이 될 줄은 가족 누구도 몰랐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2025년 봄, 김상철 씨가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쓰러진 것이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심장이 멈춘 지 오래였다. 퇴직 후 몇 년간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큰 탈 없이 버텨왔기에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장례를 준비해야 했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다. 장례식장 직원이 설명해준 기본 3일장 견적은 1,0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빈소 대여비, 상차림, 조문객 접대까지 모두 합치면 상상 이상이었다. 어머니,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퇴직금에서 남은 것도 많지 않잖아요. 딸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들 민재도 손에 든 견적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문객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는데 음식값만 해도 몇백만 원이래요. 회사 사람들, 친척들 다 챙기려면 빚까지 져야 해요. 가족들은 밤새 모여 앉아 고민했다. 어머니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식들은 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뉴스에서 무빈소 장례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린 것도 그때였다. 엄마, 요즘은 빈소 차리지 않고 가족끼리만 모시는 경우도 많대요. 비용도 훨씬 줄고 괜히 체면 차리느라 지인들 불러서 고생 안 해도 되고요. 민재의 말에 어머니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주방 식탁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구두가 올려져 있었다. 구두 뒷굽은 완전히 닳아 금속이 드러나 있었고 가족들은 그 구두를 보며 말이 없었다. 이걸 보니 아버지는 끝까지 검소하게 사셨던 것 같네. 저 구두로 30년을 버티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빚까지 져가며 장례를 치러야 하나 싶다. 딸 미영의 말에 모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래도 아버지가 평생 일하며 맺은 인연들이 있는데 빈소를 안 차리면 섭섭해하지 않겠니? 민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요즘 사람들 다 형식적으로 다녀가잖아요. 조문보다 체면 차리는 게 더 많다잖아요. 아버지도 아마 소박하게 해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가족은 무겁게 침묵했다.
그때 밖에서는 이웃 아주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아이고, 요즘 장례비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라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무빈소로 한 집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서 좋다고 하더라고. 그 말이 어머니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결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척들한테 욕먹는 거 아냐? 어머니의 걱정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었다. 친척들이 몰려와서 왜 빈소도 안 차리느냐, 체면이 있지 않냐라고 말할 것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민재의 직장은 이미 구조조정으로 불안했고 미영은 계약직으로 월급이 빠듯했다. 어머니도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장례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다. 그날 밤 가족회의는 결국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를 위한 길이 빚을 내서 체면 차리는 게 아닐 거야.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드리자. 낡은 구두가 놓인 식탁 위에서 가족들은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기로 했다. 결정을 내린 후에도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재는 잠들기 전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장례식장에서 밤새 조문객을 맞이하며 쓰러지듯 앉아있을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상황을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 한쪽이 무거웠다. 당신 이게 맞는 걸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녀는 거실에 놓인 구두를 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발인 날 아침, 서울의 작은 화장장에는 김상철 씨 가족만이 서 있었다. 빈소를 차리지 않았기에 문상객을 맞이하는 북적임도 검은 양복 차림의 친척 무리도 없었다. 오직 가족 셋만이 낡은 검은 구두를 든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그 구두를 아버지의 관 옆에 올려놓으며 속삭였다. 당신, 이 구두만큼은 꼭 같이 가져가세요. 평생을 같이 한 발걸음이니까.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빈소가 없으니 화환도 없었고 음식 냄새도 없었지만 오히려 고인의 삶이 더 또렷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장례 절차는 너무 빨리 흘러갔다. 입관을 하고 짧은 추모를 하고 바로 발인과 화장이 이어졌다. 전통적으로 3일 동안 조문객을 맞이하고 밤새 빈소를 지키며 애도한다는 체면을 쌓던 장면은 없었다. 이게 너무 허무한 건 아닐까? 딸 미영은 화장장 앞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말했다. 민재가 대답했다. 누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 체면보다 우리 곁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장례가 너무 빨리 끝나버리니 아직 작별 인사를 다 하지 못한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구두가 놓여 있었다. 뒷굽이 달아 기울어진 모습이 마치 내 인생은 검소했지만 흔들림 없는 길이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재는 구두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직원들 챙기느라 늘 남의 걱정만 하셨잖아. 정작 본인은 새 구두 한 켤레 못 사시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빚 없이 보내드린 게 오히려 아버지가 바라셨을지도 몰라. 그 말에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 체면은 못 세웠을지 몰라도 당신 뜻은 지킨 거겠지. 조용히 우리끼리만. 며칠 뒤 이웃들이 찾아와 조문을 대신했다. 무빈소로 하셨다면서요? 사실 저도 다음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가족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 말에 가족들은 안도했다. 사회적 시선이 두려웠지만 오히려 공감을 얻고 있었다. 2025년 대한민국 장례 문화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화장률은 90%를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처럼 장례 비용은 여전히 1,000만 원 이상으로 거론된다. 설문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8명이 장례비를 소모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김상철 씨 가족의 선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부모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우리 역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체면을 지키느라 빚을 내야 하는 전통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고인을 향한 진심에 집중할 것인가? 그 갈림길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날과 뒷굽이 다른 구두 한 켤레는 가족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삶은 소박했지만 사랑은 충분했다. 빈소도 화환도 긴 행렬도 없었지만 가족만의 애도는 누구보다 진실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일 같으신가요? 어쩌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같은 선택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장례란 체면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보내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최영호 씨는 올해 68살이다. 그는 평생을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맞았다. 퇴직금은 따로 없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었다. 금액은 매달 약 280만 원. 넉넉하다고 할 순 없지만 생활을 꾸리기에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 달도 연금 들어왔죠? 덕분에 저희 걱정은 덜하네요. 딸 은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빠질 리가 있겠니? 이게 바로 내 엄마랑 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데가 아니겠어? 영호 씨는 그렇게 대답하며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겼다. 그의 집 현관 옆에는 반짝반짝 닦아놓은 편안한 워킹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평생 낡은 구두를 신어왔던 친구들과 달리 그는 은퇴 후에도 늘 발 건강을 위해 좋은 신발을 사 신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거나 작은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 신발은 그의 노후를 지탱해주는 동반자가 되었다. 물론 그의 삶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퇴직 직후 그는 잠시 흔들렸다. 여보, 우리도 아파트 넓혀야 하는 거 아냐? 요즘 다들 전세든 매매든 올려 잡는다잖아. 아내의 말에 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금 집이면 충분해. 우리 소득으로 무리해서 대출 끼고 이사하면 나중에 연금까지 갉아먹게 될 거야. 그 시절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던 때였다. 뉴스에서는 연일 연끌 투자 실패, 은퇴자들 파산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주변 동료들 중 몇몇은 퇴직금을 끌어모아 상가 투자에 뛰어들었고 또 어떤 이는 무리한 아파트 갈아타기에 나섰다. 처음엔 다들 돈을 벌었다고 자랑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공실로 텅 빈 상가, 떨어진 집가, 그리고 늘어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형님, 나 요즘 잠이 안 와. 가게 세입자가 나가버려서 월세가 안 들어오네.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퇴직 동기였던 박 씨가 술자리에서 하소연을 했다. 그 옆에서 영호 씨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올렸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말렸잖아. 무리한 투자하지 말라고. 연금만 지켜도 충분히 산다고. 그 순간 친구들의 눈에는 씁쓸함과 부러움이 동시에 비쳤다. 영호 씨의 집은 화려하지 않았다. 작은 아파트, 소박한 가구, 그리고 오래된 가전제품. 하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었다. 퇴직 직후 그는 큰 욕심 대신 작은 계획을 세웠다. 매달 연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비상자금으로 모았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지역 문화센터 강좌나 가족과의 소소한 여행을 즐겼다. 아버지, 이번에 제주도 가요? 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젠 너희랑 이런 거 해야지. 그가 선택한 것은 안정과 균형이었다.
친구들이 상가 공실로 은행 독촉을 받는 동안 그는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 체조를 배우고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딸 은지가 물었다. 아버지, 솔직히 후회되진 않으세요? 퇴직금도 없고 연금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큰돈 만져보지 못했잖아요. 영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집어 올렸다. 후회? 전혀 안 한다. 큰돈이 필요할 때는 젊을 때였고 지금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이 돈이 가장 값진 거야. 나는 내 엄마랑 병원비 걱정 없이 살고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지내는 게 다 당신 덕분이지. 괜히 욕심 부렸다가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 물론 위기도 있었다.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몇 달간 구직을 하지 못했을 때 가족의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아버지, 제가 집에 보탬이 안 돼서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자 영호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다. 지금은 내가 다시 일어설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 생활은 연금으로 유지되니까 크게 걱정 마라. 그는 아들에게 잔소리 대신 믿음을 주었고 결국 아들은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 이 작은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남겼다. 안정적인 기반이 있으면 어떤 위기라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퇴직한 지 몇 해가 지나면서 주변 친구들과의 차이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어느 날 퇴직 동기 모임에서 친구들이 모였다. 술잔이 오가는 자리에서 모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뿐 아니라 걱정도 묻어 있었다. 야, 영호,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냐? 한 친구가 물었다. 나 그냥 아내랑 산책 다니고 손주 보러 가고 가끔 여행도 다니지. 연금 들어오니까 큰 걱정은 없어.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동기가 툭 내뱉었다. 부럽다. 진짜 난 퇴직금 전부 상가에 넣었다가 세입자 나가버려서 지금 경비 일하고 있어. 이 나이에 새벽 5시에 출근하려니 몸이 버티질 않아. 또 다른 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집값 더 오른다 해서 대출 껴서 이사했는데 이자만 감당하다가 결국 집 팔고 전세로 내려왔어. 애들한테 눈치 보이며 사는 중이지. 그 말을 듣던 자리에서 영호 씨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욕심을 줄였을 뿐이야. 그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나도 몰랐다. 주변 친구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동시에 안정된 영호 씨 삶에 대한 부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는 거실 한편에 놓인 손주의 그림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우리 가족이 같이 여행 가는 모습이에요. 손주는 크레파스로 알록달록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그 그림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손주들이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영호 씨는 깨달았다. 행복은 큰 돈이나 화려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 이어지는 평범한 순간 속에 있구나.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다행이야. 이렇게 손주들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지.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다른 사람들처럼 큰 욕심 냈으면 지금쯤 우리도 빚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었을 거야.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후는 점점 더 큰 화두가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고령층 의료비와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장례비와 같은 일회성 지출도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노후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이 모두 비극적인 것은 아니다. 최영호 씨의 사례는 그 반대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쌓은 연금을 소중히 지켰고 퇴직 후에도 무리하지 않고 작은 행복에 집중했다. 그 결과 친구들이 빚과 불안에 시달릴 때에도 그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아버지, 나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욕심내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가족이랑 웃으며 사는 거요. 딸 은지의 말에 영호 씨는 미소 지었다. 그래,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 그게 전부야. 그의 말은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듣는 이들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퇴직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집을 갈아타야 할지, 체면 때문에 무리한 선택을 해야 할지. 하지만 영호 씨의 삶이 보여주듯 욕심을 줄이고 안정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신발 한 켤레를 닦아 신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바탕으로 가족과 웃는 일상.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진짜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 앞에서 보신 사례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개인과 가족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통계와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꼭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025년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 문턱을 넘어섰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에 육박합니다. 특히 고령자 가구의 약 33%는 혼자 살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홀로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가족에게 의지하기 어렵거나 외로움과 불안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빈소 장례식이 점점 늘고 있다는 현장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전통적인 3일장이 아닌 가족 중심의 소박한 장례 방식이 약 152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지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부담 해소, 불필요한 사회적 체면, 대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장사비용 자료를 보면 평균 장례 비용은 여전히 1,000만 원을 훌쩍 넘고 있으며 조문객 식대 및 빈소 대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에 비해 무빈소 장례 선택 시 전체 비용은 보도된 사례들을 기준으로 수백만 원 단위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스트레스 없이 슬픔을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줍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유럽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은퇴 또는 고령기에 접어들어 사회적 접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의식이나 작별 의례가 정서적 안정과 애도의 깊이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해외 연구에서는 화려한 장례보다 소박하고 진심 어린 의식일수록 사망자 유가족의 애도 회복이 더 빠르고 흔들림이 적다는 분석도 확인됩니다. 출처 마음건강연구지 및 복지정책 분석 쿼터리 등. 이는 한국 사회의 무빈소 장례 증가 흐름이 단지 경제 논리가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문화적 균형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연금 기반의 안정적 노후 설계, 불필요한 소비 억제,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 중심의 장례는 모두 연결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솔직한 사례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애도의 장례. 방식 그 뿌리에 깔린 과학적 근거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나도 나중에 고통을 줄이고 싶다는 마음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준비 가능한 삶의 전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장례 비용의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문화 정착을 장려할 뿐 아니라 무연고자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최소한의 장례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자체 조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군구는 지역 주민의 장례 수요에 맞춰 화장시설을 점검 보수하고 공공장례시설을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이 적게 드는 공공장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죠. 또한 고인의 유산이 부족하거나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장례 비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큰 가족에게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복지 대상자 기준에 따라 장례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 스웨덴에서는 사망자의 유산이 장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부서가 장례비를 지원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이에 따르면 모든 거주민에게 무상으로 공동묘지 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책임집니다. 이러한 제도는 장례의 형식을 넘어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제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 짐까지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무빈소 장례 선택은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만족감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보신 사례 무빈소 장례로 가족이 조용히 보내드린 이야기가 이러한 정책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이 장례를 준비하실 때는 주민센터나 군구청에 반드시 문의해 보세요. 공공장례 지원이 가능한지, 긴급복지 장례비나 단순 장례비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수백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겪지 않도록 함께 알려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조적 지원입니다. 낡은 구두 한 켤레, 반짝이는 새 신발 한 켤레. 그 차이가 한 인생의 무게였고 그 차이가 한 가족의 눈물이었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두 개의 이야기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식탁 위에 놓였던 뒷굽이 다른 낡은 구두는 한 아버지의 검소하고 고단했던 삶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노후, 무거운 장례 비용, 조문객을 맞이해야 한다는 체면의 압박 앞에서 결국 가족은 무빈소 장례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끝내 다 씻어내지 못한 아쉬움과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작은 집 거실에 놓여 있던 것은 늘 반짝이도록 닦여있던 새 신발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평생 성실히 일한 뒤 퇴직금을 크게 만져보진 못했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검소한 생활, 무리하지 않은 선택 덕분에 그 가족은 안정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친구들이 빚과 불안에 시달릴 때 그는 손주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아내와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지켰습니다. 낡은 구두와 새 신발. 두 물건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노후 준비의 길목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체면과 욕심에 흔들려 결국 가족에게 짐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욕심을 줄이고 준비에 충실해 결국 가족에게 웃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그날, 우리는 어떤 구두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자식에게 눈물과 빚을 떠넘기는 낡은 구두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안정을 함께 걸어온 반짝이는 신발일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 욕심을 줄이고 작은 안정부터 챙기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투자, 남들 따라가는 소비 대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과 생활비를 지키는 것이 가족의 안전망이 됩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장례비 지원, 긴급복지, 공공장례시설 같은 제도들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남은 가족의 어깨를 덜어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셋째, 가족과 대화하고 합의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살아있을 때 장래 방식을, 노후 생활의 방향을, 서로의 바람을 나누어야 합니다. 준비된 대화는 위기의 순간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노후의 성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빚이 아닌 평안함이, 후회가 아닌 미소가 우리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준비입니다. 낡은 구두가 남긴 무거운 발자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짝이는 새 신발로 가족과 함께 웃으며 걷는 길을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진다면 언젠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눈물이 아닌 감사로 배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 위에 놓일 것은 체면과 빚이 아닌 사랑과 평안의 발자국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마지막 길을 가장 따뜻하고 존엄한 모습으로 남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55살 남성이 실직한 지 1년 만에 전 재산을 쏟아부어 외제차를 구입했다가 지금은 월세 원룸에서 카드빚에 허덕이며 살아간다는 소식 말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요즘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 20년 뒤 우리의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 가구 절반 이상이 대출에 묶여 있고 60대 이상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노후 생활비가 개인 기준 160만 원이 넘는데 연금 수령액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가족만 위해 희생하며 살 수 있겠냐. 나도 내 즐거움 좀 누려야지. 하지만 문제는 이 즐거움이 빚과 대출에 기대고 있다면 결국 내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동시에 파괴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가장들이 카푸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멋진 차를 타고 다니지만 속으로는 매달 할부금과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70대에 접어들면 제대로 된 노후 자금도 건강도 심지어 가족의 지지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소비가 단순한 나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20년을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해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호 씨는 올해 55살입니다. 한때는 지방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 직책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직원들을 이끌며 아파트 단지나 상가 건축 현장을 관리했던 그는 늘 안정적인 중간 간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퇴직 당시 그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고 오랜 시간 같은 회사에서 일해왔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와 함께 사는 전세 아파트였고 슬하에는 대학을 막 졸업한 아들과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고 늘어난 대출을 감당할 만큼의 월급은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결국 부장이었던 그도 구조조정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이번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의 젊은 인사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내민 퇴직 통보서 앞에서 성호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처음으로 길게 쉰다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적금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로 녹아내렸고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은행 통장 숫자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 걱정에 잔소리를 늘렸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재취업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당장 누가 55살을 받아주겠어? 한두 달 좀 쉬었다 생각하자고. 그러던 어느 날 중고차 매매단지를 둘러보다가 그는 눈길을 끄는 오래된 외제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바디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남성적인 매력이 풍기는 차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쯤은 이런 차를 타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차를 사자마자 유지비, 보험료, 각종 세금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돈이 다 어디로 나가는 거야? 전기세도 겨우 내는데 이 차 기름값이 한 달에 얼마야? 아내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지만 성호 씨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같은 시기에 차를 왜 샀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정도는 누려야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들의 취업 준비와 딸의 학원비, 월세와 생활비까지 모두 그의 책임이었는데 퇴직금은 외제차 구입과 생활비로 이미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교통비, 심지어 공공요금까지 모두 치솟았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생활조차 불가능하다는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는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차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 등록금은 어떻게 돼요? 성호 씨, 월세 내야 하는데 통장 잔액이 없어요. 가족의 목소리는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쓰고 곧 갚겠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밤마다 원룸 옆 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를 들으며 그는 주차장에 홀로 세워진 오래된 외제차를 바라봤습니다. 차는 그에게 한때 자존심이었지만 이제는 삶을 짓누르는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무모했어? 애들 앞길은 생각 안 해? 차 팔아야지. 당장 내일이라도 팔아. 팔면 뭐가 남는데? 퇴직금 다 흩어지고 내 인생엔 뭐가 남아? 이 대화는 결국 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취업 준비조차 집중할 수 없었고 딸은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균열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는 처음으로 후회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외제차는
매달 유지비만 갉아먹는 검은 구멍이 되었고 그의 노후 준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눈에는 피곤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주차장에 세워진 차는 어둠 속에서도 무겁게 빛을 반사하며 마치 그의 선택을 비웃는 듯 서 있었습니다. 2025년 초겨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동을 걸어야 했지만 이미 몇 달째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갱신이 밀려 있었습니다. 주유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상태였고 카드사는 연체 안내 문자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는 그 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일부러 휴대폰을 꺼두곤 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애들은 미래가 있는데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성호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차키를 손에 쥔 채 텅 빈 주차장을 내려다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아내의 잔소리도 그에게는 이제 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이웃 원룸 복도에서는 늘 다른 중년 남성들의 한숨 섞인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퇴직금 날렸어. 이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해. 연금만 믿었다가 지금 꼼짝 못하네. 성호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그를 위로하기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오래된 외제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자랑도 위안도 되지 못했습니다. 빚을 불러온 상징, 그리고 가족을 떠나게 만든 원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우연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시절 공사 현장에서 함께 찍은 직원들과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웃고 있었고 안전모를 쓴 채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땐 참 당당했는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아이들 앞에서 창피한 아버지가 됐네. 전화기 너머로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아내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발 현실을 보자. 차부터 정리해. 그리고 생활부터 다시 세워야 해.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마지막 남은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성호 씨는 결국 차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헐값이었고 손에 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를 넘기고 돌아오는 길, 그는 묘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덩그러니 서 있던 무거운 그림자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0대와 60대 가장들이 퇴직 후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빚을 떠안고 가족과 갈등을 겪으며 결국 노후 준비마저 놓쳐버리는 현실. 2025년 현재 통계청은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가구 절반 이상이 여전히 대출을 지고 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생활비의 절반도 충당하기 어렵다. 실제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 기준 월 270만 원에 달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니 성호 씨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비극적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에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순간의 즐거움이 평생을 짓누르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호 씨가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가족과 나의 노후가 먼저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늦기 전에 깨닫는다면 더는 그의 선택처럼 후회와 눈물이 뒤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길 씨는 올해 63살입니다. 서울이 아닌 충청도의 한 소도시에서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정된 직장을 기반으로 꾸준히 살아온 전형적인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그는 늘 가계부를 쓰며 생활을 계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연금저축에 넣었고 지출은 가족 중심으로만 했습니다. 아내 김영숙 씨는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남들처럼 외제차 한 대 몰아보면 안 될까? 그거 잠깐 반짝하는 거야. 난 우리 노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때는 다소 답답하게 들리던 말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자 아내도 그의 철저한 계획에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길이 늘 평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집에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 취업난으로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등록금 대출을 갚기도 벅찬 상황에서 아들이 몇 달 동안 백수로 지내게 되자 가족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나 때문에 생활 더 힘들어지시죠? 아니야,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는 거야. 대신 이럴 때 더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심장 관련 질환이 발견되어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정 경제가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종길 씨는 이미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착실히 들어두었기에 치료비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예전부터 보험을 챙기자고 해서 귀찮아도 따라줬는데 결국 이렇게 도움이 되네. 그러니까 내가 늘 말했잖아. 미래는 누구도 장담 못하니까 준비해야 한다고. 그는 위기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그는 생활비와 저축, 보험, 연금까지 균형 있게 설계해왔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물가가 오르고 전기가스 요금이 부담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약 190만 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치료비 일부는 적립해둔 저축형 보험에서 나왔고 자녀들의 학자금도 장기저축 덕분에 큰 무리 없이 감당했습니다. 물론 생활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있을 때 아껴 쓰고 모을 때 모으자는 원칙을 지켰기에 위기 속에서도 삶의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길 씨, 대단해요. 다들 퇴직 후엔 허덕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저도 특별한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욕심을 줄이고 미래를 먼저 생각했을 뿐이에요. 은퇴한 지 3년 차가 되던 해, 이종길 씨의 집에도 가장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식 비용과 전세 보증금 지원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아버지, 저 혼자 힘으로는 전세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딸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2025년 현재 전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서울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까지도 보증금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종길 씨는 오랫동안 노후 대비 저축을 해왔고 특히 결혼 자금용으로 따로 마련해 둔 적금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준비해뒀다. 그의 대답에 딸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 시점에서 무너집니다. 부모가 빚을 내서 자녀 결혼을 도와주고 그 빚 때문에 노후가 휘청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종길 씨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은퇴 전부터 매달 조금씩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예전엔 왜 그렇게 아껴 쓰냐고 답답했는데 지금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멀리 보고 계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이들 결혼도 잘 치르고 우리 노후도 큰 걱정이 없네. 만약 그때 외제차나 불필요한 사치를 했더라면 지금 우리 모습은 달랐을 거야.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그 자리는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준비와 절제가 결국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졌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종길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50대, 60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70대와 8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퇴직 후 외제차를 사서 후회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종길 씨처럼 노후를 준비하며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현재의 욕망을 따라가느냐, 미래를 준비하느냐. 2025년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부 기준 월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고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일찍 준비한다면, 그리고 욕심을 줄이고 가족과 미래를 우선한다면 누구나 이종길 씨처럼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이종길 씨가 걸어온 길은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통계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의 노후를 좌우할 현실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가 한 달에 약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수치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정도 수준의 생활조차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고 특히 식비, 주거비, 의료비 순으로 소비 부담이 크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죠. 게다가 통계청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총 순자산이 무려 4,300조 원을 넘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동산 중심 자산이고 실제 생활비로 쓰기 쉬운 유동 금융 자산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즉, 자산은 많아 보이지만 현금 흐름은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만 잘 준비하면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NH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전 50대에게는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잘 지켜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중도에 사용하지 않고 유지하면 국민연금 등과 함께 노후 생활비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했죠. 이제 해외 통계도 가볍게 살펴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55세부터 64세 가구의 중앙값 은퇴 저축액은 약 18만 5천 달러, 평균은 약 53만 7천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규모인데 현실은 이 숫자보다 훨씬 적은 준비를 한 사람이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미국의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에서 64세 성인 중 70%가 은퇴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나머지 30%는 아예 은퇴 저축 계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컨그레셔널 리서치 서버스에서는 미국 가정의 은퇴 계좌 보유 비율이 전체적으로 54%에 불과하며
이 중 30%만이 10만 달러 이하, 15.5%는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극소수만이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외 통계를 종합해보면 노후에 필요한 실제 생활비 규모는 큰데 노후 준비 수준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퇴직연금 등 핵심 자산을 사전에 잘 지킨다면 이를 활용해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준비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분명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반대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노후 준비를 현실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노후준비 종합진단과 재무연금 수준을 스스로 확인하고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다니시면 내연금 알아보기, 목표자금 설계 등의 다양한 항목에 대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말 실질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지속 가능한 생애 재설계 교육을 중심으로 한 노후준비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는 고독, 건강, 무의, 빈곤 등 노년기에 흔히 마주할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죠. 또한 부산 북구청 측의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상구청 같은 곳에서는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재무건강여가인 간관계를 아우르는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천시는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이나 창업, 여가소양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 측면에서도 지역보건소나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60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건강 바우처나 무료 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검사, 체력 인바디 측정, 스트레칭 교육 등을 제공하며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 정밀한 진단, 재무 설계, 맞춤형 교육, 심리 지원 또는 사회적 관계망 강화, 건강 안전망 구축까지 이어지는 여러 정책을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한 게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자동 가입 오토매틱 ENROLMENT 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국민이 은퇴연금에 스스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되며 원한다면 탈퇴할 수도 있는 방식인데 덕분에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싱가포르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 센트럴 프라비던트 펀드 CPF라는 국가복지저축제도를 운영하며 노후 1호주택 등 목적별로 계좌를 나눠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지출을 위한 계좌, 노후를 위한 계좌 등으로 자동 저장되며 노후소득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덴마크는 또 다른 모델입니다. 다층 구조의 연금 체계를 운영하는데 국가 차원의 기본 연금 기초소득, 직업 기반 연금 고용주 마이너스 피고용자 기여, 그리고 개인연금 세제 혜택 기반, 선택 저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은퇴 대비가 가능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러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준비가 반이다는 전제 아래 진단 설계 실행, 그리고 필요할 때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둘째, 단순한 교육이나 홍보가 아니라 재무 건강 사회적 관계 일자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해외에서 검증된 제도를 토대로 본인의 커리어와 은퇴 설계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한다면 앞서 본 카푸어 사례처럼 무너지기보다 준비된 노후처럼 따뜻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줌의 바람에도 흔들리던 나무,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꺾이지 않는다. 한 번의 빛에도 무너지는 그림자, 그러나 마음을 준비한 이에겐 길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퇴직 후 욕망을 따라 외제차를 샀다가 결국 가족과 갈라서고 빚더미에 눌려버린 김성호 씨의 모습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욕심을 줄이고 미리 준비하며 자녀의 결혼까지 든든히 지켜준 이종길 씨의 삶이 있었습니다. 어느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던 두 사람의 인생이지만 결국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가르고 그 차이가 남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성호 씨의 오래된 외제차는 자존심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무너진 노후의 상징이 되었고, 반대로 종길 씨의 낡은 가계부는 가족의 웃음을 지켜낸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욕망을 좇다 외로움 속에 눈물을 삼켰고, 다른 한 사람은 절제 속에서 더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잖아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세월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날들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순간의 화려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웃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 이렇게 힘들어졌다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참고 준비했더니 너희와 함께 웃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욕심을 덜고 노후를 위한 작은 준비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도 종길 씨처럼 당당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는 것이고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끝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남아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눈물이 아닌 미소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평생 일했는데 은퇴 후에는 밥 한 끼도 내 돈으로 못 먹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게 정말 내 이야기일 수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 전 충청도에 살던 58세 남성 김성호 씨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공장에서 일하다 명예퇴직을 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가 동시에 덮치면서 결국 매달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역시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빠듯하다 보니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는 한 달에 몇 번씩 무료 급식소줄에 서야 했고 지갑 속엔 10,000원짜리 한 장 없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운 노인이 빈곤이라는 단어와 싸우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데 소득은 점점 줄어든다는 현실이죠. 준비 없는 노후는 결국 고립과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 파산을 막고 남은 인생을 지켜낼 단 하나의 방법을 반드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작은 아파트 단지. 1959년생 박도현 씨는 제조업 생산팀에서만 35해를 일한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던 그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살아온 전형적인 산업화 세대였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아들, 딸. 아내는 평생 살림만 맡았고 아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 중, 딸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는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약 1억 4천만 원. 이 정도면 노후 준비가 부족해도 아내랑 밥은 굶지 않겠지. 박 씨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평생의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처음으로 긴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낡은 작업복은 베란다 구석에 그대로 걸려 있었는데 그 옷만 보면 여전히 공장으로 달려가야 할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목돈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쓰임새가 끝도 없었습니다. 우선 아들 결혼 자금을 조금 보태주었고 딸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몇 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게다가 고물가 시대의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5년 현재 내 식구의 월 평균 지출은 15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식료품 가격도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조금만 줄여 쓰자. 애들도 아직 자리 못 잡았는데. 그러나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들이 취업에 실패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딸은 비정규직 계약이 끊겨 무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가족들, 늘어나는 지출, 줄어드는 통장 잔고. 박 씨는 매일 밤 전등을 끄고 부엌 탁자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늘 베란다에 걸린 낡은 작업복으로 향했습니다. 그 옷만 다시 입으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60을 앞둔 남자를 정규직으로 쓰려는 제조업체는 없었습니다. 위기는 의료비에서 터졌습니다. 평생 담배와 술을 달고 살던 탓에 고혈압과 당뇨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꾸준한 약 복용과 식이요법을 권했습니다. 매달 약값이 최소 10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박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이제는 내 몸이 문제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석에 걸린 낡은 작업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퇴직금 남은 거 없어요? 취업이 잘 안 돼서 학원이라도 다녀야 할 것 같아서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이미 1,0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관리비와 생활비로 몇 달 버티면 사라질 액수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은 여전히 베란다 구석에 걸려 있었고 박 씨는 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손끝으로 만졌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저 옷을 입고 다시 공장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딸은 눈치를 보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를 줄이겠다며
매일 반찬수를 하나씩 줄였습니다. 이제 김치만 있어도 돼. 아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결국 남은 건 이 낡은 작업복뿐이네. 아내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도현 씨의 삶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의 여유는커녕 매일이 불안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 위기가 이제 막 시작이라는 사실을. 2025년 봄, 박도현 씨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그는 연신 의사에게 괜찮다, 약만 주면 된다고 말했지만 이미 몸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는 한 달도 되지 않아 1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잔고에 남은 금액은 단 3자리. 그토록 믿었던 퇴직금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고 의료비 청구서만이 무겁게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 공기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번 돈 다 어디 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딸은 방 안에서 울음소리를 죽였고 아내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남은 건 김치와 달걀 몇 개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란다 구석의 낡은 작업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그 옷은 마치 너는 이미 끝났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퇴직 전 동료들은 늘 이제 퇴직하면 편하게 살면 되지 않냐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시간이 남았을 때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미안해. 나는 퇴직금만 믿고 너무 안일했어. 자식들이 도와줄 거라 착각했어.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라도 살아낼 방법을 찾아야죠. 며칠 후 퇴원한 박 씨는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지만 그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아내는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찾아 함께 신청했습니다.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봉사에 참여하면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고 소소한 활동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덜 외로웠습니다. 낡은 작업복은 여전히 베란다에 걸려 있었지만 이제 그 옷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상징이 아니라 그가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 지켜야 할 교훈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도현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몇 년 안에 사라지고 자녀들은 각자 생계에 허덕이며 의료비는 끊임없이 지갑을 파고듭니다. 결국 남는 건 베란다 구석에 걸린 낡은 작업복 하나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의 파산은 준비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이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고 재정을 미리 분산해두는 것. 그리고 자녀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이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이 바로 행동할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서울 도봉구에 사는 1958년생 최강수 씨입니다. 그는 대기업 전자부품 공장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62 되던 해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그가 받은 퇴직금은 약 1억 6천만 원. 그 외에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약 250만 원 가까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 건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철저한 습관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눈앞의 소비에만 매달리면 내 노후는 스스로 무너진다. 최 씨는 늘 이렇게 말하며 작은 돈이라도 저축했고 40대 중반부터는 노후 대비 강의를 들으며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퇴직 직전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감당이 안 돼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최 씨는 흔들렸습니다. 통장에는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돈이 있었고 손주를 보게 될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눈 뒤였습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집을 다 해줄 수는 없어. 대신 기본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결하도록 해야지. 그래야 우리도 무너지지 않아. 결국 최 씨 부부는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전세자금 일부는 지원해 줄게. 하지만 그 이상은 내 몫이야. 우리 노후 자금은 지켜야 해. 아들은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돈을 모으고 대출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건강 문제에서 찾아왔습니다. 퇴직 몇 해 전 정기검진에서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던 최 씨는 의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값이 평생 들어갑니다. 식단과 운동을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그때부터 그는 출근 전마다 새벽 공원을 걸었고 점심에는 기름진 음식을 피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할 때면 늘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 이제는 내 노후랑 거래하고 있어. 미안하지만 술은 안 할래. 처음엔 동료들이 쪼잔하다며 농담을 했지만 몇 년 뒤 그들 중 절반은 병원에 드나들며 약을 손에 달고 살게 되었고 최 씨는 여전히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 없음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시험대는 은퇴 직후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공허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공장에 출근하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할 일이 사라지니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뭘 하고 싶으세요? 최 씨는 대답 대신 베란다 한쪽에 걸려있는 낡은 작업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옷 덕분에 우리가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벗어야지. 대신 다른 옷을 입고 살아야 해. 그날 이후 그는 동네 복지관의 시니어 봉사단에 가입했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고 동년배 노인들과 함께 체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마음의 준비도 해온 덕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의 불안은 가끔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TV에서는 연일 고령 빈곤, 의료비 폭탄 같은 뉴스가 쏟아졌고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퇴직 후 창업에 실패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리하지 말자. 작은 행복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걸 끝까지 지켜내자. 박도현 씨와 달리 최강수 씨의 이야기는 퇴직금과 연금을 지켜내고 가족과의 경계를 지킨 선택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후는 앞으로 더 많은 시험대와 선택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은퇴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겨울, 최강수 씨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갑작스럽게 초기 위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온 게 다 무너지는 건 아닐까? 수술비와 치료비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항암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니 몇 천만 원 단위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도 준비해둔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부모님을 도와야죠. 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자녀에게 다 퍼주지 않고 자녀 스스로 서게끔 한 결정이 바로 이런 순간 빛을 발한 것입니다. 치료비의 절반 이상은 본인들이 감당했고 나머지는 그가 지켜온 노후 자금과 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기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는다. 아내는 수술을 잘 마쳤고 몇 달간의 회복 끝에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 뒤로 부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마다 느꼈어요. 당신이 준비 안 했더라면 우린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고마워요. 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이 함께 버텼으니까 가능한 거지. 은퇴 후 맞이한 공허감은 이제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부부는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최 씨는 여전히 동네 복지관 봉사단 활동을 이어가며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지켜냈습니다. 낡은 작업복은 여전히 베란다 구석에 걸려 있었지만 이젠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상기시키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박도현 씨의 사례처럼 노후 준비를 미루면 하루아침에 파산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수 씨처럼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퍼주지 않고 건강과 재정을 스스로 지켜낸다면 노후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고물가, 고령화, 의료비 증가라는 삼중고 속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베란다 구석에 걸려있는 낡은 작업복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옷이 과거의 후회와 눈물이 될지 아니면 오늘의 준비와 내일의 희망을 상징할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의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통계와 연구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층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4명이 최소한의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목돈을 대부분 소진하며 그중 상당수가 자녀 지원이나 무리한 창업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빠르게 고갈된다고 합니다. 박도현 씨 사례처럼 퇴직금 일부를 자녀에게 지원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로만 쓰게 되면 금세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것이 바로 이 수치로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은 약 154만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같은 연령대에서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평균 소득은 1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즉, 매달 약 40만 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저축을 까먹거나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료비 부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약 60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은퇴 후 건강이 악화되면 의료비가 퇴직금 소진 속도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고령층 가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전체 소비의 2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도현 씨가 약값과 병원비 때문에 더 빨리 무너졌던 배경에는 바로 이 구조적인 현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독일의 빈곤율은 20%대, 프랑스는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WHO가 발표한 2023년 헬시 AGEING 리포트에서는 노후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건강관리와 재정적 독립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서 고령층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한국의 경우 2040년이면 GDP 대비 노인 의료비 지출이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유엔 경제사회국 자료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5%가 65세 이상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 박 씨와 같은 준비 부족형 은퇴자가 왜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반대로 최강수 씨처럼 사전에 연금, 저축, 건강관리 그리고 자녀와의 재정적 경계를 철저히 세워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훨씬 안정된 삶을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고령층 자산 형성과 활용 연구에서는 은퇴 전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꾸준히 납입한 가구의 노후 파산 위험이 30%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논문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저널 오브 에이징 앤드 소셜 팔러시에 실린 2022년 연구에서는 노후 자산, 분산 투자와 사회적 관계망 유지가 빈곤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재정적 독립뿐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 건강 유지가 모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통계와 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은퇴 후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지켜내고 의료비와 생활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흐름이 그렇고 국제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들은 두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통계가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은퇴 후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도적 안전망과 지역사회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제도들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 현재 노후소득 보장 사중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이 그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40만 원 가까이 지급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은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본인 상황에 맞는 연금 수령 방법과 세금 절감을 돕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센터를 통해 긴급 돌봄, 식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형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장기간 보험료를 내기 힘든 저소득층 중장년층에게 추가 지원금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공공형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월 평균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추가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구청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꾸러미 배달 서비스와 찾아가는 의료버스를 운영해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죠. 이런 구체적인 제도들은 박도현 씨처럼 준비 없이 은퇴한 분들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고 동시에 최강수 씨처럼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도 생활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해외 사례도 살펴볼까요?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면서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이 일본을 모델로 삼았지만 일본은 서비스 범위가 더 넓고 간병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일은 세대 간 연대 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역 세대가 낸 보험료가 곧바로 노인 세대로 전달되는 구조인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독일 정부는 이민자 고용 확대와 함께 기업 의무 부담금을 높여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은 프리미엄 펀드제를 운영해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투자해 수익을 돌려줌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런 해외 제도를 참고해 장기요양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금 자산을 더 다양하게 운용하며 세대 간 재정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질적 행동도 있습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구조 조정을 해두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가계의 소비 지출 중 식료품과 의료비 비중이 45%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지자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복지관 건강검진, 노인 일자리 사업, 주택연금 상담 등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셋째, 자녀와 재정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본인의 노후를 지켜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곧 자산입니다. WHO는 65세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중 50% 이상이 건강 상태라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꾸준히 운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의료비 지출이 연간 평균 30% 이상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스스로는 생활 습관과 재정을 관리하고 해외 사례처럼 사회 전체가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준비가 몇 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낡은 작업복 하나, 그 속엔 흘린 땀과 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한 번은 후회의 상징이 되고
또 한 번은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같은 세월을 걸어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쪽에는 퇴직금을 모두 탕진하고 병원비 앞에서 무너진 박도현 씨가 있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은 누구라도 가슴 깊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낡은 작업복은 그에게 끝났다는 절망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반대편에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은 최강수 씨가 있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 자기 삶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 그의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병실 곁에서 준비해둔 자산과 연금, 그리고 가족의 협력으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낡은 작업복은 내가 지켜낸 삶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월, 같은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단순한 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 지금의 준비가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은퇴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은퇴 뒤에는 길고도 무거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박 씨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발걸음을 옮긴다면 우리는 최 씨처럼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자식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국가나 회사가 대신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의 선택, 나의 준비만이 내 삶을 지켜줍니다. 지금 손에 쥔 작은 저축, 꾸준한 건강관리, 그리고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미래의 나를 지켜주는 단단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베란다 구석에 걸려있는 여러분의 낡은 작업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후회와 눈물의 상징이 될까요? 아니면 살아온 세월을 지켜낸 희망의 증거가 될까요? 선택은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늦었다고 생각해도 오늘이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 작은 다짐이 내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비참한 노후가 아니라 당당하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자녀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후회로 남는 삶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한 삶을 마주하기 위해 낡은 작업복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미래는 오늘 우리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주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내일로 이어질 것입니다.